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1.0에서 트럼프 2.0으로 배후에 있는 비전을 이해하라. 일본의 대응체계 20개니 3가지 과제를 지적. 트럼프 관세 폭탄 설계자 기축통화 유지비 동맹 분담론자였다.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54%로 인상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틱톡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 중국과 큰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터 쉬프는 나이키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과 같은 국가에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포탄 비축량을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의 3배로 늘 계획. 미국 최고장군. 진주만 공격 기습리 성공 세리 보고에 바보야로라고 일갈. 빠가야로를 바보야로로 번역을 했네요. 한류스타 베이징 상륙 중한 엔터테인먼트 연계 시동 한알령의 변화 조짐,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과 국제 정세, 차기 대통령은 즉시 트럼프와 개인 외교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0에서 트럼프 2.0으로 배후에 있는 비전을 이해하라. 일본의 대응책에 20개인이 3가지 과제를 지적. 아메바 타임즈라는 데입니다. 4월 5일 보도 내용입니다. 각국은 트럼프 정권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과 관세 조치에 대한 진심도를 완전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일본 정부 대응 비판. 담당 대신을 지명해 워싱턴에 파견하지도 않고 누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영. 정부의 방침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자동차, 의료,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많은 일본 기업에 있어서 불투명감을 강하게 해 염려 재료가 되고 있다. 요구되는 일본 정부의 대응. 자동차 업계 수장들로부터 미국과의 끈질긴 협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씨의 정책에는 강한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후에 있는 그룹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않는 한 일본으로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선은 교육 수업을 해보자. 첫째, 상대 측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한 다음 두 번째, 일본 정부로서 취해야 할 대응책을 명확하게 해 세 번째, 국내외에 나타낼 것. 이 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2.0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움직임은 정부는 이래야 한다. 이런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는 강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 실태를 잘못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수입가는 덤핑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덤핑 수입품을 막는다가 관세의 목적인가? 라고도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배후에 있는 비전이라는 것을 거꾸로 우리나라 기자가 좀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초점을. 그거는 요거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국의 그 관세에 대한 그 표를 좀 표현을 한 거고 현재 대응에 대한 그 얘기들을 조금 쓰고 있네요. 기존 영프 금융 자본 세력 대 미국 신흥 자본주의의 세력의 대립으로 우선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미국 내 관세를 통해 소득세를 줄인다는 비전, 월스트리트로 금융 세력이 원가 패러다임으로 미국 제조업을 중국 등지로 옮겨 공동화시켰다.
코스트 패러다임인데 그것은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이제 대립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미국에서 생산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비전이 있는 거죠. 결국 스루프 나누기 오이 생산성 게임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코스트 패러다임으로는 해석이 안 될 것이다. 스루풋은 판매 가격에서 재료비만 빼면 되는 거거든요. 수입 가격이 오르면 재료비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럼 스루풋이 줄겠죠. 그럼 스루풋을 안 줄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판매 가격을 올리면 되냐? 관세로 인한 재료비 가격이 인상될 터이다. 그렇다고 원가가 올라 판매 가격이 인상된다는 기존 관념은 원가 패러다임이다.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원가 패러다임이에요. 재료비 가격이 올랐으니까 판매 가격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일정한 스루풋을 보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 프로핏이라는 건 스루풋에서 그 운영 경비를 다 뺀 게 그 이익이란 말이죠. 그럼 오일을 무엇으로 줄일 것인가? 임금은 상승하더라도 소득세를 내리면 최종 결과는 같을 수 있다. 물가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소비가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자동화로 생산성을 올려 오이 수준을 유지하면 또 되는 거 아니냐. 미국 내부적으로 제조업을 하면서 어, 그 수입 자재들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충분히 이겨낼 방법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르프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어,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가 그 아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한 그 배후에 있는 그 비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저기 한 가지 측면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백악관 경제수석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를 입수해가지고 각국 수요로 달리는 항상 강세, 각국 수요로 인해서 달러는 항상 강세다. 미 제품 비싸 수출 안 돼. 무역 적자 악순환이 되고 제조업은 그래서 미국이 쇠퇴했다. 관세로 불균형 바로 잡는다. 성공은 미지수다. 이렇게 압축을 했네요. 트럼프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트럼프 관세의 큰 그림. 이번 관세 정책의 이론적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 책사인 스티븐 미란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란은 지난달 13일 CEA 위원장에 임명됐는데요. 그가 작년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직후 발간한 보고서 하나가 최근 워싱턴 DC와 월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스티븐 미란. 그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 보고서는 제목이 세계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 미란 보고서는 그가 백악관 입성 전 미 투자회사 허드슨 베이 캐피털에서 수석 전략가로 있을 때 작성한 42쪽 영문 보고서다. 달러 패컨의 패러독스. 미국이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 구축한 현행 세계 경제 시스템이 되레 이제는 미국 제조업을 젖먹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달러가 기축통화이니 좋은 점도 있지만 세계 각국이 달러를 사들여서 달러는 비싸지고 이에 따라 달러로 만드는 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안 되고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가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수출이 줄면서 미국 제조업도 쇠퇴해버렸는데 이는 일자리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함과 같은 군사 무기 장비도 자력으로 제조 생산하기는 어려워지는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구축한 달러 패권 시스템이 달러의 강세화를 낳고 이것이 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낳는 데 이어 다시
수출 감소, 수입 증가를 낳아 제조업 쇠퇴로 이어진 다음 국가 부채의 무한 증가와 더불어 국가 기관 산업의 붕괴를 낳아 미 패권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됐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2차 대전 전까지는 세계 기축통화, 1차 대전 이후도 영국 파운드화인가, 영국이 해떨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파운드화가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서 브레튼 우즈 협정에 의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자유무역을 그때 천명을 한 거죠. 우리가 사줄게, 미국이.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갔고 중국도 거기에 이제 올라탄 거죠. 늦게. 또 미국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이런 결과인데 지금 한 3, 40년 중국이 개방하고 되니까 아닌데 자꾸 이런 보고서들이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관세로 무역 적자 악순환 깨기,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미국 국내 생산과 고용을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죠. 닉슨은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식시켰다. 트럼프는 관세 핵폭탄으로 다시 한번 마가해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미미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제품이 비싸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져 실제 가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관세 수입은 늘어 국가적으로는 이득인 것이죠. 또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할지 모르지만 일본, 한국, 동남아 등은 중국처럼 정면 충돌보다는 유화책을 선택할 공산이 커 결과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미라는 내다봤습니다. 기축통화 유지부도 분담하자.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보통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게 왜 안 되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그, 그 받아내 내야 된다는 거고 부채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에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듯이 기축통화 유지비도 동맹들이 일부 내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기축통화 유지비를 어떻게 내죠? 자기네들 잘못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건데, 일명 미러라고 합의, 말하라고 그 제안한다. 뭐냐? 지금 미국의 부채가 많으니까 10년 이하의 단기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로 그냥 안 갚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발행된 초장기 국채의 핵심은 이자율이 거의 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사간 나라들이 중국도 많이 사가고 일본이 또 많이 가지고 가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대는데 그거 이제 저기 만기 못 기다리겠다. 그냥 싸게라도 팔게 달러 줘. 이러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그 갚아줄 돈이 없는데 그 달러를 그냥 찍어내서 줘버리면은 뭐 그 달러 패권 날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권 갚아라라고 채권 팔겠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한꺼번에 갚아 그러면은 못 갚으니까 그러면은 안 갚는 방법은 전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 막말로 그때쯤 가서는 뭐 법치고 나발이고 힘의 관계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거나 인생이나 조폭세계나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미란이 제안한 대로 기축통화 유지비 분담 정책까지 시행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는 관세 정책의 기저에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누고 실속을 좀 더 챙기는 구조를 설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후에 있는 비전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좋게 포장을 해서 표현을 해 준 거죠. 트럼프 관세 설계자 미라는 누구? 보스턴대를 나왔고 2010년에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게 박사가 그런 논리를 핀 거네요. 자산관리 회사인 엠버 웨이브 파트너스를 공동 창업했고 맨해튼 연구소 연구원도 지냈다. 미라는 관세 발표 4월 뒤인 5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 이번 관세 인상에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긴 오르죠. 그 관세를 내는 거는 외국이 내는 게 아니고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되고 뭐 부담이 되니까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소득세 낮춰주고 이런 거 하겠다 이게요. 규제 완화해주고 그러면은 되지 않느냐.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한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 협력 SOSO를 친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관세 정책과도 연관이 상관관계가 있다. 달러 패권 패러독스로 제조업이 쇠퇴해 자국 조선업이 무너져 민간 선박은커녕 군함의 수리 정비 유지마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K조선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분담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나 기축통화 유지비 분담 발상도 유사한 것이죠. 그 내달라는 대로 내주고 그 다음에 기브 앤 테이크 해서 우리가 받을 것 같은 거 이런 협상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F-35A 수십 대 들여오면서 우리 장거리 미사일 해제를 받아냈죠. 그건 나름대로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이런 것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세계 지식포럼 코리아 카피라이트 매일경제네요. 보통 이렇게 쓰죠. All right reserved. 어, 이렇게 강대국이 엑셀을 세게 밟고 드라이브를 했던 기억은 아주 까마득하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비정하다고 주장했던 학자들 중 가장 세게 얘기를 했던 학자, 오늘은 현대 국제정치 이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존 미어샤이머의 사상과 그의 대표적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라고 매일경제에서 방송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 제가 봤습니다만은 뭐 이것저것 다 가져오기는 그렇고 한번 내용은 직접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를 중심으로 미국의 현재 전략과 그가 예견한 국제 질서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현실주의 정치 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군요. 25년 전부터 중국을 경계했던 석학이다. 그가 본 트럼프 정책은 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또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옹호하는 내용이 그래도 주종일 겁니다. 일부 비판도 있지만은 시카고대 정치경제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54%로 인상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는 이제 미국 틱톡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 중국과 큰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디티 바라데가 비즈니스 인사이더 금요일 4월 4일 날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어, 이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으라고 그런 강제법까지 생겼는데 트럼프가 연기를 자꾸 시켜주면서 관세로 다시 치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 글 내용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트럼프의 두 차례 관세 부과를 신속하게 보복을 했는데
원유 2월에 원유와 농업장비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3월에 중국은 미국산 대도, 콩이죠. 돼지고기, 소고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닭고기와 면화 수입품에도 1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그 농수산물이나 뭐 이런 기초 그 원료, 이런 에너지 쪽, 이런 쪽은 아니죠. 중국한테서 가져온 거는 완제품이 주로 많이 가져오고 소비제품 이런 건데 중국 자체도 기초원자재가 싸게 들어가야 만들어 가지고 싸게 팔 텐데 여기다가 관세를 중국 자체도 붙인다 그러면은 저는 요게 보복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관세를 붙인다고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바보 같은 짓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중국 정부는 비싸게 해도 싸게 팔라고 해놓고 뒤로 정부 보조금을 대주는 정치 체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민간 산업 자본주의가 아니고 국가 자본주의 성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트럼프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완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꼰대 할배죠. 고집이 더 세진 거. 그런 얼굴을 하나 그 비춰 게재를 했네요. 피터 시프는 나이키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과 같은 국가에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속에서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는 소제목을 갖다 붙였는데 카오스 투브 바갈코데라고 벤진가에서 4월 6일 날 오늘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경제학자래네요. 피터 쉬프라는 사람이 나이키가 공장 미국에서 안 짓는다. 그거 미국에서 어떻게 신발을 만드냐. 싼 인건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나이키는 중국에 팔지 않겠느냐. 그 회사를 나 안 해. 이제 이 나이키 사업 안 해. 그리고 나이키의 신발 50%가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는데 46% 관세 인상에 직면해 있다. 골드만삭스는 나이키의 주요 생산지인 중국의 경우 34%,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32%, 베트남은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새로운 관세에 노출이 많은 여러 소매업체 중 나이키를 선정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파란 게 노스 아메리카에서 그 나이키 수요 판매량의 추이고 그 다음에 그 짙은 이 감청색이라고 그러죠. 유럽, 미들리스트, 이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 회색이 차이나에 판매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많이 소비가 되니까 나이키가 그걸 중국 또는 베트남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은 나 이 사업 안 해. 그냥 중국 애들한테 팔래. 이럴지 모른다는 게 이제 그 피터 쉬프라는 경제학자가 논리를 핀 건데요. 그건 좋다 이게요. 미국으로 안 들어온다 이거죠. 미국으로. 일본 제철이 미국 내 공장이 있는 US 시트를 인수하는 것과 나이키와 같이 신발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는 좀 다른 거죠. 뭐 입장이 틀린 거죠. 공장이 미국 내에 있느냐 아니면 공장이 미국 바깥에 있느냐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런 비유를 좀 해보고 싶네요. 러시아 포탄 비축량을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의 3배로 늘릴 계획. 미국 최고장관 매튜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4월 4일 날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카볼리라는 그 미 장군인 모양입니다. 나토 연합 사령관인데 미국이 맡고 있죠. 러시아가 미국이 연간 생산하는 탱크의 10배를 또 곧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 나토 최고 연합사령관 크리스토퍼 카볼리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매달 25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 월 4,000문의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4만 문의 그 다음에 2026년에는 월 9만 발의 포탄 생산력을 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연간 200만 발, 즉 한 달에 약 16만 7천 발의 생산 능력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2025년 말에야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볼리의 증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관리를 유럽에서 최고 동맹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 나토 연합사령관을 야 우리 거기 안 할래 해가지고 이 사람도 직위 해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상원 청문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좀 내가 잘리는 게 뭐 좀 섭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전쟁 특수 수요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팽팽 잘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과 일본이 얼마를 가냐, 50만 발이 미국으로 간다 이게요. 미국이 아직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일본도 가는데 뭘 가냐, 다이너마이트 TNT가 또 미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 기습리 성공 세리 보고의 바보야로로 일갈. 마지막 해군 장국 이노우의 나루미가 패군의 장수는 군사를 말하지 않는다를 어기고 폭로한 일본 육해군의 죄악. 우시오쇼 오후 사미츠 또 신샤. 이건 책 이름 회사인 것 같은데 현대 비즈니스입니다. 이노우의 나루미라는 그, 그 장군, 해군 장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주저앉을 수 있을까? 각오의 유서. 야마모토에게 56 이상의 삼국동맹 반대의 급선봉. 그때 그 동맹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그 삼국동맹을 맺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주만 공격 기습 이세리 보고의 세리 빠가요로 1941년 12월 8일 아침 가시마의 통신실은 진주만 기습 성공이라는 트라트라트라 정보를 감청했다. 작전실 참모들은 만세를 불렀다. 통신 참모인 이이다 히데오 중령은 급히 정보를 장관실인 이노우에게 전달하러 갔다. 에이 바보야, 무슨 뜻일까요? 토비도 몰랐다. 일본의 패전이 확실해질 무렵 이노우에 씨는 처음부터 이 싸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토비는 짐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노우의 나룸이라는 해군 장군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도라도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적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고 그냥 영화였던가요? 가미가제 특공다 뭐 이런 거 나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뉴스가 미국의 관세 선포 이 시기에 이런 뉴스는 지금 미국에 대항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거는 과거를 돌아보자. 우리가 한 방울 먹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 미국에 그러면 우린 죽음이야 결국은. 이거를 그때 이 사람이 예측을 했다 이게요. 우리가 미국한테 이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우리는 죽는 거다. 이 성견지병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뉴스를 2차 대전 진주만 태평양 전쟁 발발 그 시점의 얘기를 소급해가지고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뭐 잘하자, 우리 신중하자 이런 얘기 같기도 합니다.
한류스타 베이징 상륙 중한 엔터테인먼트 연계 시동 한알령의 변화 조짐. 코리아 웨이브인데 일본에서 얘기할 때는 한중이라고 한 거고 중한이라고 표현하냐. 코리아 웨이브라는 게 그 머니투데이 재팬인데 그래도 한중이라고. 잠깐 그건 그런데 이정재와 정우성이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현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연예기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다. 이 두 사람이 한중 간 영화 제작 등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최근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중국 IT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 산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났다.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 테크 기업 중 하나로 이 회사가 내세우는 6대 전략 사업 중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알리바바가 깨갱했다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죠. 사나이는 중국판 유튜브로 꼽히는 동영상 정성 플랫폼 유쿠, 영화 제작 부분인 알리바바 픽처스, 티켓 판매 사이트 보리, 다마이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알리바바 픽처스는 2019년 미중 합작 영화 그린북 공동 제작을 통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실적을 또 가지고 있다. 이번 베이징 방문 모습은 중국 SNS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단문 특호 사이트 웨이보에는 이정재와 정우성이 중국의 인기 여배우 저우동과 함께 베이징 시내 번화가 쌀이툰의 술집을 방문하는 영상이 올라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가 연예 기사를 안 봐서 그런 거를 몰랐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된 게 없나요? 근데 이게 참 속으로 좀 글쎄요. 융칸 탄핵과 동시에 친중 연예인들이 중국의 그 동북공정에는 침묵하는 자들이 가가지고 그런 얘기 안 꺼내겠죠. 영화 만들면은 또 그런 거에도 뭐 동북공정이 들어가는 그런. 잠깐 우리나라에도 그 무슨 저기 연예기획사가 합작으로 했는데 뭐 국적 없는 의상을 입고 뭐 한국 드라마 한국 찍었다고 해서 방송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잠깐 근데 이정재도 그래요? 정우성이는 아예 제가 친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좌우간 좀 골치가 아니고 참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과 국제 정세, 그 몽골 티르 부부 방송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들으면서 열심히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쳐본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기보다는 이런 자료가 있다. 여기에 현대차도 미국에 정착하려 한다. 정의선.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 집중하는 친중파들, 초당파 친중 교류 의원들, 또 그 전광훈 목사 집회에 여기 밑에 나오는 체이스뱅크, 그 컨트리뷰션이니까 기부은행이 왜 한국은행이 아니고 이 체이스 은행은 그 JP 모간 영프 로스타이드 자본이다. 이게 체이스뱅크가. 자, 이게 그래서 냄새들이 퐁퐁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체이스뱅크의 개인 계좌를 잘 개설 안 해준다고 그러죠. 개설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은행하고 좀 거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정광훈이가 윤상현이 집회에 또 끌어들였답니다. 한국 친중 좌파 정부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고요. 중국화된 우파 정당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좌파들끼리도 갈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는 길은 미국만 초강대국, 나머지 국가들은 하향 평준화 목표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네요. 이 사람도 나름 국제 정치학 박사 자격을 몽골 박사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박사 논문이 패스가 됐다는 거니까 미국 박사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안 따져주는 거죠. 최악의 북한 관계 시나리오로 해서 우리나라 남한이 속된 말로 좆되는 그런 아주 최악의 그 시나리오도 이 얘기를 해본답니다. 북한은 자기네들의 뿌리를 고구려사를 기본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남한은 우리가 통일신라, 그 신라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삼국시대니까 우리 그 백제도 좀 넣고, 그 삼국시대니까 우리나라가 그 왕권 시대가 시작된 게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같은 뭐 사투리지만 말은 다 통했으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뭐다 요즘에 3원색이지만 3이라는 숫자가 참 그렇게 중요한 건데 고조선 때도 3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식으로 이 삼체제로 서로 견제하면서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이 나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정리한 것을 그냥 첨부자료식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은 즉시 트럼프와 개인 외교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 이우진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4월 5일 오후 4시 40분에 보도를 한 건데요. 윤석열의 축출로 한국 외교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대화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관세 정책에 대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뭔가 주겠다. 그러니 우리 관세 내려달라. 이런 의견은 안보 싱크탱크인 로그 스테이트 프로젝트의 책임자 헤리 카지아니스가 말했다. 트럼프와 개인 외교는 최고의 외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호진 기자가 그런 기사를 내고 있네요. 윤 씨를 탄핵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서울과 주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다가오는 지도부 교체를 우려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에서 가장 큰 한국 부스터였기 때문에 도쿄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표현을 한 미국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재명 씨는 옛날에 옛 식민 통치와 군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었고, 미국 및 일본과의 삼국 군사 훈련도 비난한 바 있는데, 어저께인가 소개한 거는 자기는 일본 좋아한다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 색깔을 갖다가 카멜레온처럼 획가닥 획가닥 바꾸는 친구죠, 이재명이는. 그래서 이효진 기자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자기 보도 내용을 좀 자기도 잘 할 테니까 잘 봐달라는 뜻 같은데, 한국의 외교정책, 국방 및 안보 문제를 자기가 지금 다루고 있다. 그전에는 이민정책과 인권에 대해서 보고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따르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어텐션이죠. 저는 제가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종종 간과되는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이야기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이야기에 이런 식이 이제 영문으로 썼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국문으로 번역하면 다시 이런 간접 화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4월 6일 일요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